15년 동안 저는 박준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 가정을 지킨 사람은 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준호 씨는 제 뒤에서 다른 여자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리나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준호가 갑자기 했던 말. 서진아, 나 자신이 없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갑자기 너무 겁이 나.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더니 며칠 뒤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결혼하자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드레스 입은 제 옆에서 한숨을 쉬는 신랑. 그때 저는 준호가 예민한 거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안은 이미 다른 데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서진아, 너는 왜 이렇게 말투가 세니?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니? 정성도 없고. 시댁에서 함께 살던 첫 2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투, 옷차림, 손놀림, 심지어 웃는 얼굴까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죠.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시댁에서 지내던 몇 년 동안 저는 유산을 겪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갈 때 남편은 항상 곁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시어머니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와 둘만 있을 때는 제 손을 꼭 잡아주지만 시어머니가 말하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없다, 버릇이 없다, 우리 집이랑은 안 맞는다. 처음 몇 년은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저도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랑은 연락하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도 기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 처음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저와 시댁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덤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저는 그 무심함이 이상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자 준호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는 잘 안 받고 문자 답장은 조금 바빠서가 전부. 하지만 여러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준호가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때 저는 정말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준호의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준호야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 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자. 지금은 좀 복잡해. 준호는 매번 이유를 바꿔가며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도망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도착했을 때 이미 준호는 숨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집에 가 있어. 여긴 가족끼리 할게. 저는 분명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부모님의 행동은 제가 그동안 알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시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외국인 여성 한 명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검정 앞치마, 단정한 머리, 그리고 너무 익숙한 표정. 마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진 씨 맞죠? 제가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그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 아내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내? 아내라고요? 뭐라고요? 저 너무 놀라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둘 있어요.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가게 한켠에서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여기서 뭐하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듯.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라니, 아이는 또 뭐고요? 서진아, 너와 준호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는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긴 했지. 근데 그건 그냥 네가 준호를 붙잡고 있었던 거고. 우리 가족은 오래전에 너를 며느리로 생각 안 했다. 10년 전, 저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침대에서 잠든 사람을 어떻게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리나가 우리 며느리야.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고. 저는요? 저는 도대체 뭐였나요? 너는 애도 못 낳고. 준호한테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난 여자일 뿐이야. 애를 못 낳은 게 제 죄처럼 느껴지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넌 이제 여기 오지 마. 우리 가족은 리나랑 아이들을 지킬 거야. 여러분, 저는 남편의 유품 하나도 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도 둘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며느리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가장 불편해했던 시어머님이 사실은 준호와 리나의 관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식당에 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얼굴이었죠. 리나가 식당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익숙한 파란색 패딩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작년 겨울에 샀던 그 옷. 저랑 같이 골랐던 그 옷. 저거 준호 옷인데. 네. 여기에서 자주 입었어요. 여기에서. 그 짧은 말 한마디에 15년의 결혼 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경찰에 전화해. 이 여자 영업방해야. 저는 그냥 진실을 묻기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게 침입자 영업 방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영업 방해예요? 제가 며느리인데. 며느리? 내가? 서진아, 넌 준호랑 혼인신고도 없잖아. 법적으로 넌 남이야. 완전 남.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아간 이유, 저를 장례에서 배제한 이유, 전부 법적 가족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저도 몰랐어요. 서진 씨와 그렇게 오래 같이 사신 줄. 그런데 저도 준호 씨 아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아빠였어요. 리나는 울먹였지만 그 눈빛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그 다음이었죠. 내가 이 15년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순간 저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
거기에 모든 게 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부모가 저를 극구 밀어내는 이유. 그 안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 식당에서 나온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숨이 이렇게 얕아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제 인생이 리나라는 여자와 아이 둘 때문에 순식간에 지워질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준호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남편의 개인 서류함. 저는 그 서류함을 남편의 존중이라고 생각하며 15년 동안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뭐라도 나오겠지. 뭐든. 그리고 결국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체류 연장 서류. 그 안에는 준호의 이름과 리나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저는 없고 제가 처음 보는 여자와 준호의 이름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 날짜를 보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날짜는 7년 전. 즉 준호와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 사이에서 준호는 제가 모르는 사이 리나와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였던 겁니다. 하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 남편이 제가 옆에서 밥을 차려주던 그 남자가 똑같은 시기에 다른 여자한테는 법적 남편이었다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걸 시부모님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 구석에는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어요. 보증인.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랑 준호는 10년 전에 끝났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은 준호가 너 대신 다른 아내를 선택했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또 출장 가? 최근에 너무 많지 않아? 아휴, 회사가 요즘 사람을 갈아 넣어. 그 출장이 리나와 아이들에게 가는 길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준호의 휴대폰부터 챙긴 이유도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 리나와의 사진, 아이들 영상, 메신저, 위치 정보, 모든 진실이 있었겠죠. 제가 그걸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은 먼저 치웠던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였어요. 서진 씨 쉽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리나 씨와 되어 있고 아이까지 있다면 법적으론 그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15년 동안 뭐였던 건데요?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거주 기록, 사진, 지인 진술, 통장 내역. 준호 씨가 리나 씨와 살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가능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정말 그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준호의 두 번째 인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살던 시간 동안 또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았는지, 누구와 웃고 누구와 울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서 밤을 보냈는지. 준호야, 네가 남긴 그 빈자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나한테 이러진 않았겠지? 그랬다고 말이라도 해줘. 하지만 준호는 없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고 진실을 숨긴 사람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건 준호가 두 집 살림을 한 게 7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주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의 사진, 그리고
제가 절대 예상 못했던 한 사람의 배신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 후 저는 준호의 서랍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 배달비, 공과 금형 수중들, 그리고 관리비 청구서. 그 주소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손이 떨렸지만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뛰는 게 아니라 덜컹거렸습니다. 문고리만 잡아도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들어가도 될까? 준호 씨랑 같이 살던 분. 부모님이 며칠 전에 와서 짐 다 빼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 씨랑 같이? 네? 리나 씨랑 살았던 집이잖아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예쁘던지.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준호는 그 집에서 그 여자와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그날 밤들. 여기는 밤 11시쯤 되어야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기들 데리고 늦게 귀가하던데. 뭐 워낙 젊은 부부다 보니. 젊은 부부.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준호를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서 나온 뒤 저는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 그 누구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또 왜 왔니? 어머니, 준호와 리나 씨,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네가 준호한테 집착하느라 못 본 거겠지. 집착이요? 네가 집에서 우울하다고. 울고불고 할 때 준호는 밖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그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가 보였습니다. 제가 준호 생일에 선물했던 커플링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 반지는 금색이었고 그건 은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반지는? 아, 이거? 리나가 준호한테 선물한 거야. 우리 아들은 그걸 더 좋아했어. 그 한 문장이 15년의 제 시간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찍었습니다. 시댁 서랍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리나의 둘째 아이 출생 증명서. 아버지 이름 박준호. 주소. 배우자 서명 리나 하디. 둘째가 5년 전이네요. 그래. 그 즈음부터는 아예 네 집에는 잘 안 갔지. 5년 전이면 제가 두 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제가 병원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혼인신고 준비, 리나와 함께한 비자 연장, 시댁의 협조, 주기적인 장기 외박, 야근 문자, 시어머니의 이상한 적대감, 제게서만 사라져가던 준호의 애정. 준호는 두 집 살림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는 이러고. 얘 왜긴 왜야.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지. 애를 못 낳아서요? 남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한데. 넌 그걸 못 해줬잖아. 그 말은 남편의 외도와 중혼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아무리 애써도 처음부터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준호는 제가 지켜온 15년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준호의 사망보험금과 상가 지분, 그 모든 게 저를 제외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버릴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리고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엔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죽음 이후 저는 그 바닥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좀 그만 와. 준호 일은 리나가 처리할 거야. 너는 그냥 네 인생 살아. 네 인생 살라. 그 말 참 쉽게도 하시더군요. 제 15년은 고작 정리해야 할 오류 정도였던 걸까요? 어머니,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상가 지분. 그건 제가 함께 모은 돈이에요. 모았든 말든 서류상 아내는 리나야. 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 문장 하나가 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족 수령인은 리나 하디로 기재돼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배우자인데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셔서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은 제 15년을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험사 로비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제 뒤에서 문을 쾅 닫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서진 씨 시댁이 서류와 재산을 모두 독점하려는 게 명백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요? 사실혼 관계 인정 소송, 사망 당시 부양 의무 여부,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 승산 있습니다. 다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전 그때 좀 우스웠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싸우지 않기 위해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는 게 평화가 아니라 악을 키우는 일이었다는 걸요. 네. 싸울 겁니다. 서진 씨 죄송해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지. 리나의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와 똑같이 속은 피해자였고요. 리나 씨, 저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둘 다 준호에게 버려진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말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에 남았던 독이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의 통장, 상가 지분 이동 기록, 보험 약관, 그리고 시댁의 증언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남편 사망 직전 시아버지가 상가 지분을 임의 변경하려고 한 흔적이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 당신 잘못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법정 전 대기실. 서진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네. 전 어머니와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준호가 너 힘들까봐 말 안 한 건데. 힘든 건 비밀 자체가 아니라 그 비밀을 내 탓으로 돌리려는 어머니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서진 씨, 축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요? 네. 재산 분할 청구도 일부 승소입니다. 보험금 역시 공정 배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승리의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외롭고 억울하고 무너지기만 했던 제 인생이 드디어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끝나면 허무하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준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한 사람의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무책임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항상 누군가를 울리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